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안 들리시는 분, 안 들리시겠구나. 그리고 라이브 스쿨로 들어오신 분들 영상이나 소리 나가고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 스쿨이라 해서 저희 자체 플랫폼이 있는데 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재개발 중개 시장을 좀 볼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이나 이런 걸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예,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지식을 전달할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정보를 나눌 목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도 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팔려는 목적은 뭐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그동안 한 2003년도부터니까요. 오프라인 때까지 따지면, 그리고 이제 온라인만 하면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론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리고 제 종국적인 목표는 올해부터는 자발적인 스터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근데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가르침 받는 게 아니고 현장하고 좀 이론을 같이 좀 다루는 좀 스터디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 드리는 거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건데, 그런 모임이 좀 지역별로 한 개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보통 1년 단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할 내용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는 내용들의 주 관점이 재개발 관련된 법령들을 한 개 한 개씩 훑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리선정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서 좀 분양 자격도 복잡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짚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재개발 관련된 계약서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단서 조항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론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론을 다루는 것들을 유튜브나 저희 교육 사이트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반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은 이론 전문가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장을 무지 많이 다루고 있어요. 현장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현장을 다룬다는 거는 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의서를 걷고, 그리고 재개발이 되게끔 주민들을 좀 알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과 현장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개사님들이 저희랑 어떤 형태로든 좀 코업이 돼서 홍보 마케팅이나 스터디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저는 이제 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 정보는 나눌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지식은 나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는 돈이잖아요. 돈을 나눌 수가 없죠. 예, 그건 잘 싸매고 저 혼자 돈을 벌어야 되는, 모든 정보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지식이 쌓여 있는 분들끼리는 그 정보를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스터디나 어떤 마케팅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해요. 우선 재개발 이슈를 잠깐 좀 짚어보면요. 최근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법령을 보면 법령이 이렇게 쭉 가는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만들어졌지라는 건데, 이게 요 전에 법령이, 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 요 전에 법령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80이라고도 부르죠. 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꾸 공공이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민간한테 살짝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법에서 가는 공공재개발, 그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공공에서 공공을 좀 빼고 민간으로 좀 돌리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는 뭐냐면 결국은 민간 쪽에다가 좀 많이 의존하려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신통이나 뭐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재개발 방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얘는 독자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 방식이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트렌드를 읽어보면 도심에 대해서, 특히 역세권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이 할 수 있는 폭을 좀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역세권 장기 전세랑 역세권 활성화,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요 세 가지가 지금 역세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너무도 이제 현장에 업계에 있는 분들이 동의서가 잘 안 거치니까, 왜냐면 역세권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땅들이 많잖아요. 잘 안 거치니까 구역을 점점 이렇게 넓혀서 물타기 동의서를 거뒀어요. 왜냐면 구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의서가 잘 거둬질 테니까. 이제 이걸 금지하는 바람에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묶였고, 역세권 장기 전세 같은 경우도 뭐 2만 정도까지로 줄어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 제한을 안 걸어놨더라고요, 아직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요 사업이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아주 초보자분들은 신통모아에 꽂혀 계신데, 저는 신통모아는 정치적인 개발 도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얼마큼 현실화될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쪽은 많이 투자하시죠. 근데 뭐 그건 일반인들 얘기고, 이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역세권이나 사업성이 좋은 정상향이 되는 지역도 움직일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도심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역 중에서 좋은 땅들을 공공이 먹으려고 그랬다가 이걸 이제 민간한테 풀었다라는 개념에서 법령이 살짝 틀어진 거죠. 제가 여지껏 사람들 만나보면은 딱 두 부류예요. 정말로 배우고 싶다, 한 부류. 이게 한 10%. 나머지 분들은 당신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 알겠으니까 됐고, 좋은 물건이나 내놔. 예, 이런 분들이 한 90%인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을 갈아먹을 건지, 아두를 칠 건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 방법론적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주택 문제가 어떤 문제로 보여지냐면, 전 주택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노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후도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 쌓여 있는 스트레스를 과거 한 15년 정도가 또다시 묶어놔 버렸었어요. 문재인 정권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그래서 완전히 개발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요게 터질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잘만 하면 이제 재개발 쪽 또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돈들이 많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후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신도시로 어떤 이 공급을 다 맞춰서 줬지만, 이 신도시의 공급은 전 물리적 한계가 맞다고 보거든요. 물리적 한계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럴 땅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거리상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도심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도심 개발이 관건인데, 이 구도심 개발의 이 원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프랜카드 걸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가격이 올라요. 프랜카드 거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프랜카드만 걸면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한 현장을 딱 들어가서 그 현장의 물건을 아도처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프랜카드 걸면 되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팔고 나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좋은 행동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개발이 되어야지 가격이 오르는데, 일반인들은 이, 이 현수막을 이 개발의 신호탄으로 믿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 프랜카드가 현장에 걸린 게 프랜카드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걸려 있는 게 유튜브라고 보거든요. 다른 각도로 걸린 거죠, 프랜카드가. 유튜브에서 뭐 어떤 분이 딱 나가서 이 현장은 용적률 1000%가 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검토한 현장인데, 용적률 450% 이상 못 받는 현장인데, 과감하게 1000%될 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투자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서 뭐 저쪽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현수막의 다른 각도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속아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현수막에 걸리면 가격이 오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 주식의 이게 작전주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행동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시세 차익은 저는 운이라고 봐요. 저는 이쪽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중개를 하거나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전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을 둬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잘 되는 거가 시세차익까지 오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까지 가는 이 추진을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